김 박사,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기 화면 공유 기능 좀 활성화해 좀 한번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교수님. 네. 잘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됐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프로야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맨날 비 와가지고요. 좋아하는 팀 맨날 게임 못 해가지고 성적도 지금 꼴찌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단순히 학문적으로 재미라 또는 학문적인 챌린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지금 이가 기후변화 문제이고, 이거를 나중에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제도와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로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논의도 같이 잘 알면서 융합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그냥 이렇게 좀 보이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 협정의 새로운 접근 방법,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왜 새로운 접근 방법인지, 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정말 그런 것인지, 그런 것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린다면 저로서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트를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경험론적 법학 방법론의 중요성, 또 하나는 지구사의 새로운 이슈로서 기후변화 환경 문제의 중요성,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찝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가가지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 되실 선생님을 만나 뵙고 뭐 이런저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그래서 어떤 캠퍼스 내에서 어떤 세미나들을 가보면 좋겠는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규 수업 말고 다른 이제 활동들을 여쭌 것이죠. 그랬더니 저보고 꼭 가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 보내신 세미나가 뭐냐면, 맹그로브에 관한 이컬러지에 관한 피처에 관한 세미나예요. 당시에 저는 서울에서 이제 이 법대에서 박사과정까지 하고 이제 그 청와대 푸른꾸름을 끌고 미국에 왔는데, 저는 당시에 맹그로브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뭐 이상한 나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가 왜 여기 와야 했어야 되지? 두 번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세 번째, 이것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지금도 그 세미나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맹그로브에 관한 그 세미나를 갔기 때문에 이 파리 협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해졌구나라는 걸 더 실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고 또 다른,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또 다른 경험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 환경 문제를 좀 다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커뮤니티에서 항상 여쭤보시는 게, 가봤냐 직접? 항상 물어보십니다. 가봤냐? 여기 원윤민 교수님 계시는데 뭐 저랑 같은 학교에 계셨으니까 그 무슨 제가 말씀하시는지 잘 아실 텐데, 그 뭐냐면 필드 워크를 해야지만이 네가 진정한 논문을 쓸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논문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논문은 발로 쓰는 거야.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팩트가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학에 관한 지식과 또 법에 관한 뭐 제도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이해한 상고 분석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현장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꼭 그 학교가 특정 학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 자체가, 그래서 필드워크를 굉장히 중시하고, 법학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연구재단 같은 데서 박사 후 연구하시면 어디에 필드워크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제공하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론적인 법학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서 기후변화 환경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국제법, 저도 국제법 티칭할 때 학생들한테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당연히 소개를 하고 의미가 뭔지를 얘기를 하지만,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체결될 때 그 당시의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환경 문제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문제로서 인식한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럼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땠는가?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도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는 유엔 헌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없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게 다들 아시다시피 1972년이 돼서야, 제가 농담처럼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국제환경법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1972년 이전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와볼까요? 기후변화에서 제가 여기 새로운 방법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기에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론이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팅이 최근에 이루어졌거든요. 언제 이루어졌냐? 2015년입니다. 파리협정. 2015년? 그러면은 제 아이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제 아이들보다도 파리협정이 더 젊네요.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법이라는 게, 국제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의 제도,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이라면, 그럼 대상되는 사회 이슈가 변했거나 아니면 새롭게 등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제도라든지 어떤 규범이라든지 대응하는 방법들도 뭔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그런데 아주 빠르게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단기간에 국제사회에서 내가 대통령이나 정부 수반으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잘 하겠다 그러면 대선에 나가서 표를 얻으면 얻었지 잃어버리진 않거든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국제법 측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그러면 어떠한 퍼스펙티브에서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험론적으로 시작하려다 보면 기후변화 환경, 이런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는 처음에 출발점은 사이언스입니다.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팩트를 모르면 저희들이 무슨 환경 중요하다, 그 이상을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팩트를 알아야 되고, 그럼 팩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거는 로여의 역할이 아닙니다. 로여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사회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원칙들을 만들고, 가버넌스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주 탑 매니지먼트라든지 정부의 수반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의 전략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개인 또는 회사들 간의 특정 분쟁에 관한 솔루션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사이언스에서 파리협정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이야기한 기후변화의 첫 번째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2008년경부터 항상 밖에 나가서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던, 아니면 정부에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던, 일반인을 대상하던 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나는 슬라이드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레러번트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2005년에서 10년 사이 줄이 하나 쑥 거져 있습니다. 이때가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009년도에 지금 나왔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9년도면은 여러분들 기후변화 관습 이슈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퍼블리시가 됐다는 거는 2007년, 6년, 5년 이때쯤부터 스터디가 돼서 결과가 나왔겠죠. 그죠? 그 당시에 새로운 교토의정서의 새로운 말하자면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코펜하겐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가 국제사회 아주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런 핫한 이슈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현재 UN 기후변화 협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국가를 부속소 1국가와 비부속소 1국가로 나눠놨습니다. 부속소 1에 가보면 거기 국가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리스트들이 말하자면 OECD 회원국 또는 전 구소련의 국가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인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그때 이슈는 뭐냐면 2009년도까지 이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뭔가 글로벌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유엔 체제를 해나가는가 합의를 완전히 이끌어내자라는 걸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져오니까 국가들의 논의의 중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시계열이죠. 그죠? 2100년까지 가 있는 시계열이고 이쪽은 아주 심플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2100년 보세요. 이거는 사이언티스트들이 한 겁니다. 선진국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요만큼이죠. 개조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얼만큼이죠? 이만큼이에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김현정 교수님, 미래 기후변화 대응에는 선진국이 중요합니까? 개도국이 중요합니까? 개도국이 중요합니다. 개도국이 중요하죠. 사이언스에 기반을 두면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2009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선진국은 1990년 대비 평균 5% 감축하라. 2012년까지. 그죠? 개도국은, 이 중요한 개도국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2009년에 미래 기후변화 체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당연히 여러분들 개도국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네? 라고 누구나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로여들이 그러면 새로운 법제도 체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사이언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어요. 여기만 있었는데 선진국들은 교토 의정서에서 의무도 부담하고 또 능력도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온실가스가 그렇게 배출이 막 증가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기후변화 문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Common but Differential Responsibility Principle 아시죠? 그게 여기서 지금 공동의 차별적이니까 선진국 너희들이 부담 다 해라고 할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도 중요하네. 잘 보세요.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보면 선진국 개도국에서 대개 선진국 먼저 하자 그러긴 할 만했어요. 이 당시에는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래요. 이게 올해 한 기관에서 그 미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프로젝션을 한 겁니다. 2050년 요즘들 그 탄소 중립하면서 2050년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건 국제사회에서 중장기 목표 했을 때 2050년이 기준 연도기 때문에 많이 리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블루라고 이 기관이 이제 설정한 건데 어널리시스상 블루라는 거는 오늘 현재로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사회 노력을 하면 향후에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거고 이걸 추가적으로 2도씨 목표, 여러분이 2도씨 목표 들어보셨죠?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최소한 2도씨는 유지해야 된다. 온도 상승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미국, NX1 국가예요. 여전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EU, 저는 협상에 가면은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죠. EU 별로 안 무서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팔러틱스예요. 온실가스 많이 나는 나라가 목소리가 세요. EU 굉장히 많은 20몇 개 나라 모아놔도 온실가스 절대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배출량이. 그 다음에 보세요. Rest and X1. 그러니까 나머지 선진국들 다 합쳐놓으면 이만큼이에요. 이거 뭐죠? 중국. 한 나라의 배출량이 얘네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 많아요. 그죠? 그 다음이 뭐죠? 이거 인도입니다. 인도. 그 다음에 이 기관의 하나의 컨트리뷰션은 통상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나머지의 개도국들 다 모으고 보면 이게 한 27% 정도 된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여전히 보세요. 선진국이 요만큼이고 개도국이 이만큼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2008년도쯤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리즈닝이에요. 이 선진국이 줄이는 양도 중요하지만 17기가톤 중에 2020년, 작년 기준이에요. 그죠? 2008년도에 나왔던데 17기가톤 중에 13기가톤 정도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이 줄여야 된다고 이미 어널리시스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미래 기후변화의 레짐은 선진국 중심으로 되겠습니까? 개도국 중심으로 되겠습니까? 개도국 중심으로 돼야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파리 협정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파리 협정은 선진국을 위한 협정이 아닙니다. 파리 협정은요. 개도국을 위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이언스로 돌아올게요. 중요한 또 하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왜 색깔이 왜 다르죠? 색깔이 다른 게 2009년도 이때 나왔을 때 색깔이 다른 이유는 UN 기후변화 협약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나눠놨어요. 그렇죠? 이 나눠놔서 선진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고 개도국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국가라는 거는 국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하나의 rational actor인데 UN 협상장에 가가지고 국가들이 움직이는 거는 글로벌한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부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오는 거 국익을 수호해라. 국익을 극대화하라는 자국의 입장을 정리한 맨데이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국 대표라고 하자고요. 중국 대표가 자 기후변화가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지겠다 선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UN 협상장에서 다 박수치고 난리 날 거예요. 그 사람은 베이징에 도착하는 순간 아마 파이어가 되거나 가장 약하면 아니면 감옥에 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개도국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온실가스를 줄이게 할 것인가는 최소한 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라 하고 선진국이 우리처럼 하라고 얘기는 하더라도 어느 개도국도 더더군다나 유엔에선 절대적으로 숫자들이 많은 개도국들이 그거에 수긍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politics죠. 그죠? 그렇다면 로이어로서 우리가 어떤 제도나 가버넌스나 규범을 설계한다 그러면 이런 사이언스 팩터와 politics를 고려를 해서 여기에 합당한 솔루션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슴으로는 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 집시다. 누구나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감축 의무를 진다는 건 뭐냐? 그럼 의무 위반이 되면은 처벌이 돼야 되잖아요. 인포스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겪는 챌린지지만 국제사회에서 인포스먼트 메커니즘이 있나요?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7세기부터 우리가 이론과 실제들이 축적이 되어 온 무슨 영토 분쟁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972년 가장 빠르게 봤던 그 다음에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이 짧은 기간에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인포스먼트가 가능할까요? 분권적인 국제사회에서? 관습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아까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여기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하게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점들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법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 겁니다. 그러면 사이언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요거예요. 요게 2008년도에 맥켄지 컨설팅 펌 맥켄지 아시죠? 맥켄지가 만들어서 당시에 글로벌리 굉장히 히트쳤던 그러한 그림이고 이거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비용에 관한 곡선입니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요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 없지만 요게 아까 그 김원희 박사님이 뭐 저와의 GGGI 관련성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가장 큰 국제기구이자 본부 직원 수가 한 600명 정도 되고 회원국 수가 30개국이 넘어가는 글로벌 기후변화 국제기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GGGI에 처음 탄생시킬 때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외교부분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정상회담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눈이 팍 트이실 거예요. 이게 당시에 뭐냐면 여기 가로축 보시면요. 이 넓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포텐셜입니다. 이걸 2도씨 상승을 억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아까 보시면 17기가톤, 19기가톤 뭐 이런 숫자들 보셨죠? 그 당시에
그걸 다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가용한 저탄소 기술들이 뭔가 이거를 싼 기술부터 비싼 기술들까지 다 나열을 한 겁니다. 글로벌리.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세로축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비용이 높아요. 비용이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있는 기술들은 여기 보면 비용이 다 마이너스예요.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죠? 레비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첫 번째 거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써있죠? 라이트닝이라고 써있죠. 그다음 여기 라이트는 LED, 레지던셜 LED. 여러분들 요즘에 집에서 LED 전구 많이 다시죠? 그죠? LED 전구 바꾸실 때 왜 바꾸세요? 기후변화 중요하니까 바꾼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왜 바꾸시냐면 이게 수명이 무지 길고 전기를 10분의 1밖에 안 쓴다더라. 그래서 바꾸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 LED는 지구 전체 사회의 측면에서 보면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포텐셜은 작을지 모르지만 당장 비용이 훨씬 정밀감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려고 하는 디플로이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저탄소 기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2008년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나라든지 기후변화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으면 LED에 관련된 테크놀로지, 이건 굉장히 간단한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거를 프로모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만 또 얘기를 해볼게요. Cars full hybrid.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즘에 모시는 분 계시죠? 주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시는 분들 되게 어떤 분들 모시죠? 대개는 통근거리가 먼 분들이 모세요. 왜 그러시죠? 기름값이 절감되니까. 물론 기후에 친환경 차라는 세제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내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수소 자동차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CCS라는 거 김원희 박사님 많이 보시죠? CCS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CCS 하는데 저는 별로 그거 그럴까라고 생각을 지금도 해요. CCS는 더더구나 북유럽 국가의 테크놀로지거든요. 글로벌리 여기에 CCS라는 온실가스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줄 수 있지만 얘네들을 실제 가용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여기서 CCS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포집된 온실가스를 지중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유럽에 가면 영국의 북해 유전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 넣는 거예요. 따라서 영국에게는 이 CCS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셔널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나라요? 동해에 조금 있다고 그러지만 양이 만만치 않아요. 묻을 수 있는 양이. 따라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맞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솔라 PV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죠? 태양광이에요. 2008년도만 해도 태양광이 꽤 비쌌죠? 지금 굉장히 싸졌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전 세계 GDP 2% 규모의 새로운 세계 경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널리시스가 당시에 처음 나왔어요. 왜 처음 나왔냐? 이 헤드에이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모델은요. 글로벌 모델이에요. 선진국, 개도국 상관할 것 없이.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국 같은 나라가 그럼 우리가 솔라 굉장히 이거 포텐셜이 좋네? 우리가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CCS를 굉장히 투자하기도 했거든요. 개도국들 중에서는 그런 무브가 있었던 거고 대한민국이 당시에 여기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MB 때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 굉장히 국제사에서 파퓰러했던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포지셔닝을 아주 잘했었거든요. 하나만 더 보세요. 제가 말씀이 서두에 좀 길지만 사이언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 모델인데 이거를 국가별로 좀 바꿔볼까요? 국가별로 바꿨어요. 자, 브라질부터 가죠. 이게 브라질의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의 가로축은 온실가스 감축 포텐셜이고 세로축은 비용입니다. 여기 보면 브라질은 뭔가 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죠? 브라질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뭐죠? 3초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 하면 생각나시는 거 뭐 있어요? 기후변화, 브라질 1,
2, 3.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얘기하실 분? 아시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마존이죠. 그죠? 산림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산림 관리가 얘네들은 이거 하나만 하면 거의 국가 온실가스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쨌든 산림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비용 단위에서 가장 싸게 줄일 수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산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림은 마이너스 코스트가 아니라 플러스 코스트죠. 그럼 브라질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구사회를 위해서 코스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왜 부담해야 되는데 라고 아규가 나올 수 있겠죠.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국제사회가 들어보면 그것도 맞고 브라질이 자국의 서버린 라이트를 강조하면서 나무를 베면 국제사회가 그걸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가 인센티브 줄 테니까 제발 이것 좀 잘 관리해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림 요즘에 산림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좀 시끄러운데 거기 보면 REDD 플러스, REDD 플러스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궁극적인 브라질과 같은 산림 국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 카스트를 국제사회가 쉐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입니다. 이런 거 누가 나중에 만들죠? 결국 로이어들이 만들어요. 이 사이언스를 알면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왼쪽에 미국 가볼까요? 이건 블룸버그에서 인용을 한 건데 2011년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미국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기후변화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할 거라 하는 건 전부 이런 데에서 중요한 섹터, 이건 트랜스포테이션, 뭐 에너지 이런 게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어쨌든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똑같습니까? 테크놀로지가 다르죠. 글로벌리는 우리가 이런 글로벌 모델이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계속 커머셜라이즈까지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온실가스를 줄이지만 더 중요한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뭐죠? Job creation. 이게 이코노믹 그로스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 해가지고 2050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바로 이거를 적용하면 이러한 리즈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제가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만 약간 좀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컨대 뭐 제가 하나만 왜 우리나라 여기서 뉴클리어 보시죠. 굉장히 컨트로버셜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정도인데 뉴클리어는 여기서 본 온실가스 포텐셜이 많아요. 글로벌리도.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이걸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로컬 시츄에이션, 로컬 리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일단 에너지 다소비 국가고 그다음에 저희 오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가를 이걸 보면 이거는 글로벌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책 판단을 하는데 많은 그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09년으로 돌아가자고요. 교토 의정서에서 그 다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해서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을 때 이런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셨겠죠. 근데 제가 저희 로이어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무를 부담해가지고 얘네들 이거 이행 강제하자 이렇게 얘기 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성장 계획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들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이언스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8년도 그때쯤에서 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딜까? 이거를 쭉 지역별로 전 세계에 나눠봤더니 제가 네모친 데가 뭐냐면 아시아예요. 이거 다 더해보세요. 아시아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죠? 아시아에서만 온실가스 줄이면 전 세계 거의 다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빼고는 당시에 전부 넌 NX1 국가예요. 한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온실가스 줄여야 되는 당위성은 큰데 어떻게 줄일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또 정부 대표단에 같이 자문으로서 2007년도부터 계속 협상에 다녔는데 그 현장에서 보잖아요. legally binding한 거를 개도국에게 주장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싸우기만 싸우지.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아시아를 어떻게 줄일까? 여기는 보니까 전부 개도국밖에 없네. 어떻게 할까? 거기에 답은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냐? 각 국가마다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최선은 강력한 규제가 최선입니다. 근데 기후변화 영향은 그게 어렵다는 전제에서 차선은 뭐냐? 각 국가마다 국가는 rational act고 national interest를 추구해요. national interest는 뭐냐? 여기서 대통령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뭐냐? 나 job creation 안 하면 대통령 재선 못해. 이거예요. 경제성장 시켜야 돼. 그러면 너 경제성장 시킬 수 있어. 이거 새로운 기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전부 뭐죠? 저탄소예요. 얘네들 디플로이 되면 디플로이 될수록 온실가스가 줄어요. 여기는 맥켄지 여기선 다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만 가장 중요한 저탄소 테크놀로지의 가장 싼 기술 아까 브라질에서 보셨죠? 산림, 농업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목축할 때 소에서 메탄가스 많이 나와서 문제다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라이브스톡을 잘 하느냐? 에디오피아에 있다가 보여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게 작년에 업데이트한 거면 라이브스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60년, 70년대 잘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LDC 국가에 가면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상의 미국 이런 데 가면 아주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별로 잘 믹스를 시켜가지고 애그러게이트 하면 여기서의 어널리시스 파리 협정의 기초자들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2도씨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강력한 규제인데 그게 국제사회 불가능하다니까요. 예. 그럼 차선책을 찾아야죠. 이게 차선책 2008년도쯤에 처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체화되는데 2009년에 실패가 됐고 2015년에 파리 협정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UNFCCC의 레짐으로 보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쭉 말씀한 교토 정서는 굉장히 규제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더 익숙하시겠죠. 규제. 교토 정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코펜하겐에 가가지고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코펜하겐 합의라는 게 채택이 됐다. 정치적인 문서라 해서 법학하시는 분들 이거는 리걸리 바인딩하지도 않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지만 그거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읽어보세요. 파리 협정의 정신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거는 리걸리 바인딩한 조약이 아니라 무시하기에는 국제사회에서 레짐이 발전을 하는데 어떠한 뭐 규범이란 말을 쓰던 제도 형성이라 쓰던 뭐 여러 가지 인스티튜션 말을 쓰던 그런 것들이 예전에 저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 다녔던 것과 이 기후변화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이때 2009년도에 제가 대표단 내에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바텀업 사회가 될 거다 그랬더니 다들 저보고 정교수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다들 의아하셨는데 바텀업의 의미가 뭐냐? 국가가 교토 정서는 조약이 국가에 대해서 하향식으로 의무를 부과해서 그 이행을 시키죠. 이거를 하향식이고 이 파리 협정은 국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그걸 다 모아서 2도씨 목표를 달성하자는 거니까 상향식이에요. 제가 당시에 맥켄지나 이런 거 딱 보고 이거 아니면은 글로벌리 합의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텀업이다. 근데 정말 바텀업 됐잖아요. 그거를 제가 뭐 엄청 똘똘해서 제가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 사이언스를 아시고 컬러틱스를 아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토정서체인데요. 코펜하겐을 거쳐가지고 흘러 몇 개의 중요한 국제적 이벤트를 거쳐가지고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어요. 오늘은 그것까지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2011년 더반 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실수했어요. applicable to all이라는 워딩에 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파리 협정에 동의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NDC라는 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2013년에 NDC 전에 INDC라는 용어를 싱가포르 정부가 컨트리뷰션에서 바르샤바 회의에서 끌어냈거든요. 그게 또 다른 아주 획기적인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파리 협정을 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일반인분들께 얘기해서 파리 협정 채택에 파리 협정이란 뭐냐? 국가의 5개년 경제성장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UNFCC에 제출하고 5개년 경제성장 계획을 협상용어로는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 부르는 거고 왜 5년이냐? 그냥 5년마다 글로벌 스택테이킹이라서 리뷰 메커니즘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년 5년마다 검토하는 거지 어떤 조약이 이걸 강제를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정세윤 교수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가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미디어트 반론이 가능해요. 아까 그 교토의정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순수하게 파리 협정만 적용이 되는데 작년까지 교토의정서도 유효했거든요. 교토의정서가 커버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요 20%가 안 됐어요. 왜냐? 거의 EU 국가들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거의 다 사실상 탈퇴. 근데 지금 파리 협정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도 들어왔죠. 거의 100%예요. 커버량이. 그죠? 이렇게 강제력이 없는데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 거기에 내 인트레스트를 추구하는 인센티브이즈 시스템을 염두에 둔 새로운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리 협정은 상향식이라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 이건 하향식은 저희 국제법 전통적 국제법 굉장히 포멀리한 컨셉이에요. 주권 국가에 대해서 조약상 강력한 의무 이행 부과를 예정을 하고 그다음 이행담보 체제가 필수적이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 파리 협정 저거 이게 조약 아주 이상한 애 나왔네. 그렇지만 그게 이러한 사이언스와 폴리틱스를 생각한다면 베스트고 거기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그 헤데이크는 컨그레스에 가서 컨센트를 받지 않고 이건 행정협정에 준한다는 리즈닝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과를 말하자면 발효가 미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는 아니어도 세컨 베스트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특징은 뭐 여러분들 책 보시면 많이 나오시니까 여기 파리 협정의 센트럴 컨셉은 국가적 기여,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게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라고 대한민국을 부르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거를 처음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 부르다가 요즘엔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국제사회, 유엔에 낼 때는 NDC라고 해서 다큐멘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작년 말에 우리가 뭐 유엔에 냈다 뭐 이런 게 업데이트된 NDC를 작년 말까지 내기로 국가들이 합의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막 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투명성 요건이 중요해요. 여기 오늘 정재혁 사무관님이 사실 정부 대표단에서 투명성에 관해서 가장 엑스퍼티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투명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 절차적인 요건이에요. 모든 사항을 트랜스페런트하게 적어서 보고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들이 자기들의 서버린 인포메이션을 잘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투명성 요건이요. 상향식인 파리 협정 체제 내에서 하향식적인 요건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유일한 게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실체적인 게 아니에요. 절차적인 건데 절차적인 말하자면 국가들이 합의한 의무죠. 근데 그게 아주 강력해요. 이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도국한테 중요해요. 개도국들이 코펜하겐 때는 자기 자국에 온실가스의 정보를 낸 우리 MRV 이슈라고 그러는데 Measurable Reporting Verification, MRV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협상이 불가능한 아젠다였어요. 2009년도 때. 근데 지금은 개도국들이 다투어서 투명성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행 의무 때문에 그러나 아니에요. 셀프 인트레스트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엔 체제는 기후 변화 기금, 그죠?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잖아요.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파이낸싱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GCF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플랜을 그걸 잘 설득을 해가지고 10억 불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경제 성장 정책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월드뱅크 차관 받아오듯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GCF가 뭘 요구하냐? 계획서를 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획서가 우리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통과가 안 돼요. 거기도 나름대로 팔러틱스가 있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제일 잘 통하냐? 우리 오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만큼인데 앞으로 5년 동안 돈을 우리한테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실가스 이렇게 줄이고 잡스 크리에이션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될 거다. 요거를 설득을 해서 내면은 GCF에서 돈 받기 쉬워요. 그게 뭐냐? 투명성이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인트레스트를 감안한 저탄소 성장이라는 그러한 레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투명성이 가지고서 파리 협정 보면은 미국에서 컨그레스의 컨센트가 필요할 정도로 자발적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교토 의정서에서 개도국이 목숨 걸고 반대하던 거를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제가 요즘에 개도국들 정부를 직접 만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International Transfer Mitigation Outcomes, 이거 이트모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잘못 컨셉이 전달돼가지고 뭐 해외 배출권이라고 했는데 해외 배출권이 아닙니다. 예, 그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이트모라는 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국가들 간에 협력을 해서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즉 파리 협정은 단순히 한 국가 중심으로 NDC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들 간에는 서로 간의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클라이밋 파이낸싱,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국내에서 줄이기 어려우면 해외에서 가져와서 좀 줄이는 데 도움을 받고 이런 인치를 섞여서 서로 잘해서 궁극적으로는 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국제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놨고 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국제 탄소 시장이라고 불리는 요 제도는 파리 협정 유일하게 국가 간의 협력을 프로모트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5년 주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파리 협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거에 파리 협정은 따라서 글로벌리 저탄소 경제 발전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헌법인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6개 필러가 있습니다. 미리게이션, 애댑테이션, 온실가스 감축, 적응 다 아실 테고 여기 보시래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캐패시티 빌딩. 저희들 요거 세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협상용어로 means of implementation이라고 그래요. 뭐 왜 means of implementation인지 아세요? 저탄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까 말했죠. 자국에 맞는 테크놀로지가 성장 동력이잖아요. 테크놀로지 있죠? 그렇게 테크놀로지만 있으면 되나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그죠? 재정부가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파이낸스 있죠? 이게 개도국들이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개도국들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캐패시티 빌딩. 우리나라에서 뭐 ODA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캐패시티 빌딩. GGGI는 개도국 캐패시티 빌딩에 관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중요하고 아까 트랜스페런시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6개 엘리먼트가 메인 엘리먼트들입니다.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뭐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좀 있죠. 이 살림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의가 어드밴스 돼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너무 어드밴스 되니까 얘네들이랑 어떻게 맞추지? 해서 오히려 좀 리던던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얘네들도 이쪽에 잘 녹아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리 협정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거는 2009년도에 UNFCC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NDC라는 게 뭐냐? 거기서 보면 contribut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김원희 박사님 국제법에서 contribution이라는 게 legally binding하다는 얘기입니까? legally binding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보통 바인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바인딩과 바인딩하지 않은 게 다 섞여 있어요.
아웃컴이라는 건 전통적인 교토의정서에서의 협상을 쭉 따라다니다면 이건 legally binding target을 말해요. 요거는 아웃컴이고 액션은 voluntary예요. 요거는 아까 교토의정서 컨텍스트 아웃컴은 선진국에 관한 거예요. 액션은 개도국에 관한 거예요. 다시 사이언스로 돌아가서 파리 협정이 한 컨트리뷰션은 뭐냐면요. 요 색깔을 하나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온실가스가 줄을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치는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바르샤바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INDC라는 컨셉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국가들이 그렇게 여기서 나오는 요 아웃컴 말하자면 커미트먼트와 액션을 가지고 선진국에도 엄청 싸우고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빅 컨트리뷰션은 이 컨트리뷰션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리뷰션은 리걸리 바인딩한 거와 리걸리 바인딩하지 않은 게 사실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파리 협정은 리걸리 바인딩한 거를 교토정서는 그거를 조약의 의무로서 강제했잖아요. 근데 파리 협정에서 리걸리 바인딩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고 있냐면 국내법에 기한 리걸리 바인딩 이펙트를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헌법에 따라서 만들자. 그러면 여기서 국제법에서 제가 당장 어떤 이미디어 퀘스천이 나는 줄 아세요? 그럼 국제법과 국내법의 영역이 어떻게 되지? 당장 헷갈리시죠? 이슈가 그게 나오죠. 이제는 그런 영역도 많이 물론 그러니까 좀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사회는 돌아갑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컨트리뷰션을 이해를 하려면 리걸리 컨셉을 이해를 하려면 이 양쪽의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부터 해서 그 네이처가 뭔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될 텐데 자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 협정 2015년이니까 파리 협정에 체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파리 협정 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유엔에 냈습니다. 한 번이 2015년 INDC라고 냈는데 우리나라가 당시에 냈던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BAU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될 것 같은 걸 BAU 비즈니스 애즈 유저리라고 그러죠. 그걸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줄이겠다. 이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였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 일부는 이 그 NDC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함께 여러 가지 액션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이게 NDC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축 목표는 덜렁 내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리 협정을 국가에 그런 걸 아시려면 여러 가지 걸 잘 아시는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 뭐 이래가지고 꼭 감축 목표만 논의하는 경향도 있고 그게 부처마다 대응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정재혁 사무관이나 다른 저기 그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대국민적으로는 또는 우리 협상의 그 틀에서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더 스트림라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를 2020년 작년 말에 모든 국가들이 NDC를 업데이트 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랴부랴 한 거예요. 이게 작년에 한 건데 뭐 크게 실제적으로 줄이는 양이 달라진 건 없는데 빅 체인지는 환경 기후변화 하신 분들은 아시게 BAU를 절대량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절대량 기준 BAU라는 거는 뭐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면 2030년에 온실가스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절대량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2017년 기준으로 무조건 얼마 줄여 이거예요. 선진국들은 거의 이렇게 절대량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바꿨다는 거는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가지고 뭐 가장 약한 게 됐는데 일단 대통령께서 뭐 하반기에 그걸 국제사회에 발표할 거고 아마 대통령께서 글라스고에 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이걸 절대로 바꾸긴 바뀌었는데 온실가스 감축할 양이 4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정상회의 콜해가지고 각국이 발표한 거 보니까 너무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랴부랴 더 상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인텐시브 국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국가예요.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에 투자하라고 해서 다 열심히 했는데 그때 선진국들이 저탄소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글로벌 생산 공장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의 생각은 아티클 6 같이 국제 협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줄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베네핏을 우리도 같이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의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아젠다. 이거는 미국의 아젠다도 될 수 없고 EU의 아젠다도 될 수 없는데 리퍼블릭 코리아는 될 수가 있어요. 비슷한 게 요즘 우리나라는 일본 얘기하면 좀 리더런트하다고 생각하죠. 일본이 협상장에 가면 우리나라 입장이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요건이 뭐 주어진 조건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개도국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내고 2020년도에 또 냈습니다. 2015년도 이게 얘네들의 NDC의 기본적인 핵심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까지 BAU 대비 64% 줄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줄이는 요 섹터가 파란색이 뭐냐면 산림이에요. 산림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누가 만들어준 줄 아세요? 사실상 GGGI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걸 옛날에 알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코이카에서 OD 사업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업데이트하는 사업을 지난 3년간 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그 결과로서 100억 이상의 큰 프로젝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코이카에서 GGGI를 이행기구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지금 이제 올해부터 5년 동안 할 겁니다. 그게 그 아이디어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MDC를 보고 나서. 올해 얘네들 사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산림이 제일 중요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섹터가 에너지다, 라이프스탁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랜드 유즈, 뭐 산림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마이너스로 기존 계획보다 좀 줄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산림 관련해서 사업을 그동안 하고 도와줬거든요. 아마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에티오피아만 보더라도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전략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굉장히 다이버시파이된 가중에서 궁극적으로 2도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파리 협정이 되겠습니다. 국제 탄소 시장 슬라이드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이 사실 좀 남으면 더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건데요. 이미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게 파리 협정 6조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 러를 하시는 분들 또는 러를 아시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아마 정상호관님 이거 처음 보실 텐데 외교부의 포괄적 기후변화 협력 협정에 제가 메커니즘 구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중에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글로벌리 다른 나라가 못하는 걸 우리가 개발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면 글로벌 국제법의 스탠다드를 대한민국이 많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기후변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상으로 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소영 교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굉장히 재미있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1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로 모신 그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그 토론 부탁드릴 때 이게 뭐 형식적인 학술회의로 생각하시고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질문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자 세 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제가 성명순 가나다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대학교에서 북극해 그 환경 이용과 보전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쓰신 김민경 박사님께 5분에서 10분 내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김민경입니다. 저는 서울국제법연구회는 처음 참석해 보는데 먼저 초대해 주신 김원희 총무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토론자로 지정해 주신 정소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님께서 5분에서 1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잘 고맙습니다. 계속 하면 될까요? 네. 네, 정서영 교수님께서 파리협정의 히스토리부터 과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고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았던 부분은 매우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다 알고 계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ETS라든지 CDM, JI의 많은 탄소 시장은 파리 협정 이전의 메커니즘으로서 파리 협정에서 추가적인 요소인 제6조가 새로 만들어졌고 또 이 6조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정소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6조와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NDC가 중요하고 또 모든 파리 협정의 내용은 NDC 이행에 맞춰져 있으며 2항과 3항에서는 이트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 간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이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파리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교수님께서는 교토의정서의 한계로 하향식 접근 방법을 이렇게 늘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으로 상향식 접근법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리 협정 제6조에서 그러한 상향식 접근 방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국가들 간 협력을 통한 파리 협정 목적 달성 여부는 제6조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파리 협정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카본 마켓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본 프라이싱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NDC의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 협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6.2조와 6.4조를 보게 되면 시장 중심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 협정의 6조가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많은 설명해 주셨지만 또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아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동북아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중일 동북아의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세 국가를 함께 얘기하기도 하는데 동북아 세 개 국가가 상황이 다르고 또 연계를 하자고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이슈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파리 협정 제6조의 맥락 하에서 동북아 탄소 시장 구축은 어떤 방법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6조를 이용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6조를 활용하여 저탄소 성장을 우리나라가 이루고 또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준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또 파리 협정 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와는 달리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협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즉 파리 협정 체제 하에서 어떻게 개도국과의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파리 협정 6조는 우리에게 선진국과의 협력 기회를 높여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협력 관계가 또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굵은 질문들 많이 제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기후변화 법제팀에 계신 박기령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의 박기령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목요 세미나 참석은 처음인데 너무 오랜만에 대학원 수업을 들은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옆에서 아이만 없으면 정말 오랜만에 대학원 저녁 수업을 듣는 기분이라서 제가 김원희 총무이사님께 듣기로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토론은 아니다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떳떳하게 얘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퇴근하기 전에 환경부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 회의 주제는 이제 지난 25일 이제 지난주에 통과한 기후 위기 대응법이라고도 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결국 이제 그 하위 법령하는 작업을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약간 이제 진일보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회의를 하고 와서 있었던 고민이 오늘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파리 협정에서 있었던 문제가 국가적으로 운영이 될 때 똑같은 어떤 쟁점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파리 협정이 이제 적어도 더 이상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의 어떤 국가들 간의
목표 자발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 이 정도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를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파리협정에서 이렇게 그런 레짐을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국가적으로 달성하는 부분은 여전히 하향식의 아직 그 가버넌스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과제를 아직 중앙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부처 간에, 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어떤 쟁점으로 돌아가냐면, 그러니까 이 전체 통합의 이 풀링된 감축 목표를 각 부처별로, 부문별로 쪼개서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중앙에서는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국가 기본 계획에 따라서 광역과 지자체들도 지금 다 온실탄소 중립을 위한 그 기본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국가 계획, 광역 계획, 기초 지자체 이 계획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지방 정부에서는 왜 이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쟁점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느냐. 우리한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쭉 꾸준히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환경부와도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지방정부 협의회랑도 얘기를 하면서 양쪽에서 모두 듣는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 법에서는 국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온실 부문별 감축 목표 국가 계획을 세우고 광역 계획 세우고 기초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건 또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법을 이제 시행령에서 구체적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정말로 지자체 단계에서부터 상향식으로 갈 수 있다면 정말로 이제 정말 상향식으로 부문별로 지역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약간 교수님께도 또 다 같이 한번 오늘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저는 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파리협정에서 적어도 파리협정을 통해서 국가들 간의 상향 그 어떤 의사결정 방식과 이행 방식은 어느 정도 이른 해결이 되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국가 내에서 운영할 때는 아직까지는 하향식의 어떤 논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에서부터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파리협정에서 기술 같은 것들이 그 각 국가마다의 특징들이 반영이 돼서 올라갔듯이 지역들의 어떤 니즈들이 반영돼서 국가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부분으로까지 하는 그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렇게 회의 끝나고 왔을 때 고민이었던 부분들이 교수님 강의에 들어서 오히려 이제 국가 파리협정의 문제가 사실 이제 국가로 오다 보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하향식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조금 이렇게 제 생각에 너무 좀 이상론적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를 조금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조언을 살려서 환경부와 이제 지방정부 협의회와 이제 하위법령 구축하는데 조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령 박사님, 뭐 실무적으로 그 일 진행하시면서 문제되는 현실적인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정소영 교수님께서 그 자문비나 추가 돈 받지 않고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자리에서 부르실 때는 아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농담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외교부 그 기후환경 외교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재혁 사무관님께 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혁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부 기후변화 외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재혁 외무사무관입니다. 먼저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긴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역사 전통이 긴 그 서울국제법에서 이제 매주 하시는 세미나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오늘 그 회의의 정확한 주제는 사실은 잘 모르고 일단 정서영 교수님께서 이제 연락을 또 주신 측면도 있고 워낙 또 잘 알고 지내셨던 교수님이셔서 일단 무턱대고 어떻게 보면은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그 아주 되게 그 좋은 먼저 세미나를 일단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그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NDC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있었고요. 먼저 사실은 오늘 발표 자료도 약간 좀 제가 늦게 본 측면이 있어서 되게 그 발표 자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디테일한 수준에서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약간 염려가 되긴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일단 최대한 그 아는 범위 그리고 어떤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하이브리드성의 경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원래 그 아까 정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GGGI가 사실 탄생하기 전에 제가 근무했던 사무실에 그 한 기관의 한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이제 빌려 쓰다가 이제 GGGI 정동 본부 오피스로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맥커브, 미리게이션 어베인먼트 커브라든지 아니면 계량 경제로 이제 좀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배출량을 전망하고 감축 수단 등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 기후 협상에 발을 들이게 돼서 기후 협상은 한 2014년 정도부터 이제 계속 정부 대표단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아까 정 교수님께서 선진국 개도국의 역할 어떤 배출량 비중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개도국의 역할이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더 중요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진국하고 개도국의 역할이 아마 모두 다 함께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원화된 체계가 이제 하나의 체계가 됐다는 게 이제 파리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이원화된 체계 이제 영어로 보통 bifurcated 이제 그런 regime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이원화된 체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과거에 그런 자기네들이 이원한 체계를 왜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개도국 측에서 이제 주장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국제법 그 기후법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CBDR-RC라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이런 CBDR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 CBDR-RC 원칙이 상당히 아직도 중요하고 파리 협약뿐만 아니라 파리 협정에도 결국에는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다른 어떤 누적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다른 책임을 가졌다고 느끼는 어떤 굉장히 다른 시각들이 세상에 존재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원화된 체계를 이제는 좀 약간 하나의 체계로 지금 이동을 해 나가야만 하고 그러한 어떤 과거에 가졌던 어떤 관습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되려면 사실은 이제 이원화된 체계를 씀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용어를 사용하는 자리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컨텍스트를 잘 고민해보고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현재 NDC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일단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떠나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많이 되지는 않았고 아까 이제 법제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25일 날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이제 하루 기다려서 언론중재법 때문에 약간 좀 토론이 길어졌지만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를 했는데요. 뭐 언론 기사들 이제 때 따르면 이제 탄소중립법 또는 탄소중립 법제화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14번째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 파리협정 당사국이 197개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나라들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는 철저하게 이제 환경 분야에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공공재 문제여서 이제 결국엔 빗자루를 누가 먼저 더 많이 쓸고 더 열심히 쓸고 더 오래 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면 교실에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한 30분 청소를 하고 가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모두 다 피곤하고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누가 조금 더 할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언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감축 비용, 감축 부담을 선제적으로 먼저 더 부담을 하겠다.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약간 좀 그 국가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이원화된 체계 자체를 자꾸 인정해주기보다는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개도국들도 좀 약간 견인을 좀 강하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나라가 벌써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예는 이제 영국이 산업화를 먼저 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이제 서비스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줄고 있고 아주 공격적으로 제일 강한 2030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68% 정도를 절대값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아까 정 교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인텐시브된 산업이 있고 이 산업 구조가 락킹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이코노믹 그로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거를 이제 즐겨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를 얻었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싸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부산에서 나이키 공장이 있었다면 이 나이키 공장도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브랜드 프로스텍스가 운동화 한 켤레를 만드는데 이제 탄소 이제 배출공거리 같은 걸 하게 되면 톤당 간축 비용을 이제 내게 된다는 그래서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는 어떤 측면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베트남이 2050 탄소 중립이랑 2060, 2070 탄소 중립을 빨리 선언하지 않으면 사실은 똑같은 운동화 한 켤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 차이가 이제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때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저는 학부 때는 법을 공부했고 이제 석사 때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 법적인 도구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공학이나 이제 기술 쪽의 문제로 결국에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많이 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저의 의문 아니면 또 제가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자면 제가 사실 법학을 하다가 이제 경제학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철저하게 그 규제 차원의 어떤 접근보다는 인간의 어떤 아주 기본적으로 저의 어떤 뭐 제 그냥 세계관일 수도 있고 인생관일 수도 있는데 규제 차원의 접근보다는 인간에게 어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자라고 접근을 하는 쪽의 어떤 사회보다 좀 하지 않는 쪽은 좀 약간 좀 관심을 좀 줄여주고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하는 쪽이 좀 발전적이었다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잔디 보호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자의 문제는 철저히 하지 말아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인간의 의지만으로 행동을 안 하면 잔디 안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쓰레기도 안 버리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에너지 소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안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는 안 쓸 수는 없겠다. 줄여볼 수 있는데 안 쓸 수는 없겠다. 대부분의 에너지가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는 그럼 철저하게 에너지 자체가 공학의 기술의 문제라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쓰는 게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이 어떻게 되면 좀 더 확산되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법의 역할은 뭘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신재생 에너지, 수소,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궁금한 어떤 이슈에 있어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아니면 이런 규제가 아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좀 너무 진부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리 협정 NDC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또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고 구글에서도 이제 쳐보게 되면 학자들 간에도 좀 다른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아까 컨트리뷰션에 대한 해석도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파리 협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보는 게 맞는 것인가? 안 했을 때 감축 목표 2030년이 지나서 2032년 배출량이 나왔을 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그때 그걸 법정 구속력이 처음에는 이제 있다 없다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나서는
그 안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두는 게 그냥 난 것인가? 아니면 이행 및 준수 체계를 조금 더 개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계속 야심차게 NDC를 이제 올렸을 때 실제로 이제 갔는데 지금 첫 번째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 막 목표를 던지면서 가지만 2032년에 만약에 못 지키는 나라가 많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패닉에 빠질 것인가? 비판만 하고 말 것인가? 약간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목적 달성과 더불어서 비판하다가 이게 좀 어떻게 좀 잘못된 분위기만 안 좋게 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 그러면은 기술은 없고 뭐 이제 경제학적 어떤 수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 비용은 올라가 있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들었고요. 예, 여기까지가 일단 저의 토론이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사무관님 뭐 부족한 시간 토론 준비하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오랫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질문들, 그 의문들 많이 제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지정 토론자 세 분의 질문과 코멘트가 좀 뒤섞여 있는데요. 정소영 교수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소영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저녁을 부랴부랴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아빠 8시부터 저기 세미나인데 제가 목요 세미나 보통 하면은 한 1시간, 1시간 반 생각하고 가서 되게 하다가 보면 뭐 2시간 되더라도 그랬는데 다시 프로그램 보니까 밤 10시까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 재우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왜 이렇게 길지? 했는데 저 때문에 설마 10시 넘어서 끝나진 않겠죠. 예, 그 전에 끝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 토론자분들 한국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전국을 찌르시고 또 실력을 보여주시는 게 한국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선생님들 정말 다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바대로 좋은 질문들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다른 분들 플로어에서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 감안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큰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파리 협정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글로벌 헌법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파리 협정은요. 전 세계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는 국제사회의 발전의 트렌드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 결정적인 셋백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국가 중심의 사회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액터들이 나와가지고 점점점 다양성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아까 박기령 박사님 말씀에 가버넌스라는 컨셉이 단순히 국내 사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글로벌 가버넌스라는 컨텍스트가 생기고 그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사실 여러분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부가 배출하는 직접 배출량은 얼마 안 돼요. 다 프라이빗 섹터라든지 하우스홀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버넌스 컨텍스트에 요즘 도시가 전 세계 배출량의 70~80% 나온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파리 협정이 왜 결정적인 셋백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액터들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자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확 돌려놨어요. 뭘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게 뭐냐면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입니다. NDC는 중앙정부가 제출하는 거고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고 NDC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아무리 줄여봤자 공식 통계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 파리 협정이 나오고 나서 직후부터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나오고 또 요즘에는 코비드-19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권 국가의 영향력이 다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파리 협정 어쨌든 가버넌스라는 컨텍스트에서 보시면 파리 협정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어들의 장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글로벌 기후변화는 큰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중앙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다 하더라도 아까 박기령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국내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 사무관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선진국가 개도국의 공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게 파리 협정인데
여기서 선진국들은 아까 처음에 사이언스에서 첫 번째로 보여준 자체 능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의하더라도 파리 협정에서는 그 중심의 포커스가 개도국, 특히 캐패시티 빌딩이나 여기에 있는 파이낸스 같아 보시더라도 거기는 선진국의 파이낸스를 논의하지 않고요. 개도국에 관한 파이낸싱 스킴을 얘기를 합니다. 테크놀로지도 교통정서보다는 좀 선진국의 관련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개도국의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이 약간 개도국 포커스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말이 제가 글로벌리 그러면 개도국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선진국들은 어쩌면 파리 협정의 틀 밖에서 그 양자 체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던 아니면 아까 글로벌 가버넌스 컨텍스트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빗 섹터가 자발적으로 선진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간의 프라이빗 차원에서 뭔가 협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캐패시티와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민경 박사님께서 예컨대 선진국은 어떻게 되나요? 파리 협정 6조에서 선진국 어떻게 돼요? 김민경 박사님 저기 6조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그런 해안까지 생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대개 우리나라 외교부만 하더라도 파리 협정 6조를 이용하는 주로 대개도국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개도국 중심이라는 건 약간 ODA 성격의 협력이고 선진국 간에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해외에 가서 도와주고 뭔가를 많이 가져오려면 그리스를 도와주는 게 낫지 에티오피아 가서 열심히 해줘도 성과 나오는데 좀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가능한 부분이 파리 협정 내에도 있고 파리 협정 밖에서의 체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즉 다시 말씀드리면 UNFCC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마도 모든 것도 UNFCC 전체에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가버넌스 더 커져가지고 더 레이어가 훨씬 많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6조가 어떤 예전에 뭐 CDM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러니까 교토 메커니즘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들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NDC라는 워딩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배추권 거래 사업을 해서 기업이 가져온다? 그거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도국들이 자국에 와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면은 그 크레딧이 만들어진더라도 자국의 입법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정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이미 있어요. 에콰도르는 이미 입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그런 거를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파리 협정은 국가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레짐의 발전을 어떤 식으로 더 유도를 해야 되는가. 정 사무관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는 선도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교부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브리징 롤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넌 NX1 국가에 속하지만 사실 NX1 국가 같이 활동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텀업인 파리 협정 체제에서 박기령 박사님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그 아웃컴과 액션을 비교해 드릴 때 아웃컴은 여전히 리걸리 바인딩한 게 있죠. 이건 대부분은 국내 입법을 통해서 헌법을 정점으로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파트에 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요즘에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서 ESG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적인 시각에서 좀 더 미국적인 ESG는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ESG랑 굉장히 다이내믹이 달라요. 거기는 프라이빗 섹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인베스트먼트가 많이 될 수 있을까를 퍼실리테이트하기 위한 룰을 만드는 측면에서 ESG인데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거의 뭐야 불러와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안 해? 너 한 대 맞을래? 너 대출 안 해준다? 거의 위협적인 요소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국토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면을 다 합치고 미국의 한 주, 뭐 캘리포니아 정도 갖다 놓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온실가스를 전체 줄인다는 측면에서의 거기서의 다이내믹이 정말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다양한 가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상에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코디네이션의 문제가 좀 더 심플리파이 돼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평소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부산까지 가더라도 이제 3시간도 안 걸려서 가는데 여기 가다 보면 뭐 그렇게 경계선을 많이 넘죠, 우리나라는? 예? 그렇게 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폴리티컬한 문제 때문에 생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이 극복할 수 못할 주어진 또 이슈들 챌린지가 있지만 아까 스피스한 측면에서 가버넌스를 한다면 좀 더 심플리파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정도에서 촘촘함을 지금 현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국회가에서 막 지적이 나오는 정도에서 하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촘촘함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면요 전 세계에서 내놔도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국내의 논의의 장소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약간의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너무 도메스틱해요. 너무 도메스틱합니다. 하다못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해외 부분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극복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뭐 그 정도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사무관이 말씀하신 거 NDC가 리걸리 바인딩이 아니냐. 아까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의 반을 드렸습니다. 파리 협정은 언뜻 보면은 이게 별것도 아니고 뭐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 파리 협정을 돌리는 거는 아까 제가 means of implementation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크놀로지와 파이낸스와 캐패시티 빌딩 세 개인데 특히 테크놀로지와 파이낸스가 진짜 임플리멘테이션 되면 거기서 메인 액터는 센트럴 가버먼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프라이빗 섹터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클라이언트 파이낸스 하면 처음에 공적 자금이 초기에는 중요할지 OECD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궁극적으로는 훨씬 뭐 10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 가까이도 클 수 있는 파이낸스 리소스는 궁극적으로 프라이빗 섹터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 가면 요즘에 클라이언트 파이낸스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 블렌디드 파이낸스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퍼블릭 머니와 프라이빗 머니를 섞을까? 근데 프라이빗 머니가 잘 안 섞여요. 특히 개도국에선 잘 안 섞여요. 왜냐? 폴리티컬 리스크가 너무 많거든요. 인베스트먼트 하기. 그거를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어드밴스드 국가들에서는 프라이빗 섹터를 인포스먼트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프라이빗 세계인데 프라이빗 세계는요. 어떻게 되냐? 아까 그래서 제가 트랜스페런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지켜야 될 룰을 통해서 절차적인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플리멘테이션 되기 시작하면 아까 GCF 말씀드렸지만 그 임플리멘트 컴플라이언스는 레귤레이션을 통한 컴플라이언스보다 훨씬 이펙티브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UNFCC 컴플라이언스 커미티 제가 로를 메인으로 하지만 UNFCC 컴플라이언스 커미티는 제가 바젤 협약의 컴플라이언스 커미티 부의장도 했거든요. 거기에서 컴플라이언스 커미티랑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파리 협정이 그런 어떤 시장 중심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의 컴플라이언스는 레귤레이션, 뭐 디스피트 세틀먼트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프로시저럴 매너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얼마나 인포메이션이 트랜스페런트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면서 나가면 그러면 GCF만 하더라도 퍼블릭 기관이지만 거기서의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하는 돈을 받아가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프로모트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면은 그 시스템도 좋아지고 이게 프라이빗 섹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주 급속도로 컴플라이언스가 세게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김 박사님 얘기하신 또 뭐 동북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까 ETS랑 6조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발 ETS랑 6조가 똑같다고 생각 좀 하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로 일단 질문과 코멘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예, 뭐 힘든 질문들과 코멘트가 많았는데 간결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플로어를 좀 열어서요. 일단 10시까지를
타임 리밋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줌 회의가 좋은 게 제가 종료 버튼을 누르면 회의가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시까지는 회의를 진행을 하고 혹시 그 사이에 사정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좀 먼저 나가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로어를 열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그 마이크 해제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근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정선인 교수님의 발표 또 세 분의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아까 저 초대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뭐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 교수님께서 아주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또 동시에 본인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한 그런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정 교수님한테 제가 하나만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발표 중에서 질문보다도 아까 그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제 사이언스의 역할, 과학의 역할, 그다음에 또 거기서 그래서 해결책을 상당한 정도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던 2020년대 맥킨지의 그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개별 국가별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 2011년도에 미국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브라질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한국에 또 그러한 그런 도표가 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 약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그게 이제 사이언스이긴 한데 동시에 한국만 하더라도 아까 2020년 표를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거기서 예를 든다고 치면은 그 원자 그 뉴클리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 과학적으로는 또 뭐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게 상당히 또 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그냥 과학의 문제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한 말씀 좀 질문 드립니다. 예. 네. 첫 번째 맥켄지 오베이드 코스트 커브는요. 굉장히 여러분들 보셔도 법학자보다는 금방 딱 뭔가 펄스 임플리케이션이 딱 오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프라이빗 컨설팅 펌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예컨대 멕시코의 당시에 INDC 그거를 만들어 준 팀도 이 팀이고 약간 루머성이지만 사실은 좀 사실적인 루머 같은데 그 당시에 코펜하겐 회의할 때 덴마크 정부가 하도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덴마크가 스스로 뭔가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뿌리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가디안이 제 기억에 찾아내가지고 아주 그냥 뒤집어졌었는데 그걸 뒷작업을 했던 것도 맥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을 솔리드하게 하시는 분들은 맥켄지 오베이드 코스트 커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메토돌로지가 아주 솔리드한 오르토독스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공격을 받을 게 점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순수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메토돌로지와 방법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당시 2008년도 9년대 메인스트림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보다도 더 많이 리퍼가 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김 박사님 잠깐만 저기 레코딩 꺼주시고 제가 오프 더 레코드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다시 기록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네, 뭐 너무 밤이 늦어서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광고 몇 가지만 제가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임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화면 보이십니까? 서울국제법연구원 홈페이지 화면이 보이시나요, 혹시?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연구원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학술 행사는
9월 17일 금요일 그 종일 회의인데요. 유엔 가입 30주년 학술 회의, 대한민국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 주제로 그 종일 회의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다음 목요 세미나는 저희가 매주는 아니고 격주로 진행합니다. 격주로 진행해서 오늘 9월 2일 날 465회로 정서윤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다음 회차는 9월 16일 466회에 경희대학교에 계신 백범석 교수님께서 그 국제인권법의 효과적 국내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국제법 연구라는 학술지를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시면 그 원문들을 다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국제법 연구 누르시고 연구 검색이라는 란을 누르셔가지고 아래쪽에 서치에 정서용 교수님 성함을 치시면 지금까지 정서용 교수님이 서울국제법 연구에 기고하셨던 글들을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때 다 커버하지 못, 시간 관계상 커버 안 된 것들이 이미 뭐 2003, 4년부터 계속 교수님께서 꾸준히 서울국제법 연구에 글을 투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셔서 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저명한 연사들로 목요 세미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목요 세미나 꼭 내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고견들 나눠주시고 정보 교환해 주시면 그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밤늦게까지 그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모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목요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 네, 교수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토론자분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김 박사.